읽고 쓰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장르 자체의 변화기도 하고 세계에 대한 변화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변화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규정되지 않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바뀌는 소설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한번.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많이 덥죠? 네. 안 더우세요? 너무 더웠는데 지금 어제 얼굴에 분장을 몇 번이나 지었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은 시원합니다. 어제부터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뜻한 학찬 작가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우리 서로의 추억들을 공유하고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같이 말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찬 작가님은 밝은 분이셨죠? 그리고 위트도 있었고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MBC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은 코미디언입니다. 알죠?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명품남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술 담배 기 전모습이 예뻐가지고 막 나오던데, 제가 인정한 아주 재미있는 글 쓰는 소설가셨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했고, 그리고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위트에 너무 크크거리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취향 책도 제가 KBS랑 MBC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하기도 할 만큼 많은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목들이 많은 담담한 우리의 현실을 잘 써내는 그런 작가셨어요. 이 큰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의 최근 나온 최신작부터 풀빵이 어때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전작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곁을 떠난 김학찬 작가님의 유고집 소설 구름기 산문 투안기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생전에는 묵묵히 자신만의 언어로 소설을 그리고 삶을 기록해온 김학찬 작가님. 이제는 그가 남긴 문장들로 우리와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김학찬 작가님은요, 1983년에 태어났어요. 2012년 장편소설 풀빵이 어때서로 제6회 창비 장편 소설상을 받으면서 우리와 만나기 시작했죠. 작품 활동을 그렇게 시작하셨고, 장편 소설로 상큼하진 않지만 굿 이브닝 펭귄, 소설집 사소한 취향 등이 있습니다. 화목 야학으로 제17회 전태일 문학상을 모범택시를 타는 순간으로 2007 최명희 청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2025년 올해 초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1부, 2부로 나뉘겠습니다. 1부는 친구 소설가이신 이은선 작가님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 모시고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또 추억을 또 되뇌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인터미션이 있어요. 쉬었다가 가수 조동희 선생님의 노래와 낭독을 또 듣고 산문편으로 넘어갑니다. 남궁인 선생님과 김학찬 선생님의 아내분이시죠? 최수경 선생님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종에서 또 가족분들이 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살짝 문이 열리더라도 여러분 큰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기리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소설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편에 초대된 선생님 들어오시면 큰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이은선 작가님 모실 건데요. 일단 이따가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은선 작가님은 너무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김학찬 작가님과 마지막까지 그런 따뜻한 어떠한 희망과 얘기를 나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은선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신곡 가지고 나오셨나봐요. 아유, 신경 좀 썼어요. 예, 마이크 뽑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네. 자, 은선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인사 좀 하시죠. 평소에는 제가 미녀 소설가 윤선입니다. 늘 이렇게 한 15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학창이 친구 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뒤에 이제 추천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은선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창 소설가를 굉장히 아끼고 아낀 척을 했을 네, 연기를 잘하시는 소설가시고요. 일단 유고집 세상에 나오기까지 나오니까 어떠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만드신 분도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원고를 하나하나 다 다시 타이핑한 아내분이 제일 고생하셨고 저는 사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 장면에 나오겠지만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안 떨었거든요. 네, 되게 떨리네요. 혹시 제 목소리가 떨리거나 제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약간의 미모이거나 보석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네. 혹시라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싶으신 분은 저희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개별적으로 만드신 손수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면 분명 어디선가 듣고 있고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우울하게 가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도 이렇게 상부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한번 이제 좀 비싸게 맞춰봤어요. 네, 맞습니다. 책 만들어주신 출판사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 그리고 선생님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저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공덕과 마음이 모인 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친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카카오톡, 전화 이런 걸로 투병을 하면서 집에 있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주로 남 욕이었고 제가 한 남 욕이었고 잘 들어주는 저의 대나무숲 같던 친구였고 한 1년쯤 전에 이제 저는 학창기가 끝까지 쓰는 사람, 소설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무엇인가를 읽고 쓰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 장편 소설의 표사를 네가 먼저 써놔라. 장편 소설 원고를 먼저 내놔라. 표사가 나와야 장편 소설 원고가 나온다는 유구한 전통이 있다. 먼저 써라.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는 네가 만약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유고집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사실 술김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력이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책을 딱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책이 굉장히 예뻐요. 그쵸? 맞아요. 와, 너무 이 출판사와 같이 진행한 맞아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이 작품을 했는지 너무 예쁘게 그 정성을 알 수 있어서 일단 받고 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일단 돈도 안 아깝고요. 예, 진짜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 재미있는 장난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표지를 딱 열시면 여시면 1956년 장편 소설 엄청 일찍 수상하셨어요. 풀빵 우리 박완서 선생님도 동년이 아닌가. 56년쯤 수상을 하시려면 한 30년대에 태어나셨어야 됐고 그때 한국 전쟁과 뭐 여러 가지를 겪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책 느끼셔도 풀빵이 어때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풀빵이 나왔다고. 아, 그래. 역시 유고집의 1쇄 게다가 펀딩을 참여하신 여러분들만 김학찬 소설가와 박완서 선생님을 같은 급에 놓은 책이에요. 그런 맞아요. 기회를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도의 상술이에요,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이것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은 저희 또 어제 계속 간의 수공업을 했거든요. 저 출판사 전 직원분들께서 다 일일이 다 오렸습니다. 연도를 오렸으니까 앞에 이거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나 그 연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미리 붙여보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책으로라도 장수한 작가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195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김학찬이 나온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출판사의 실수는 고도의 계산인 것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믿는 바대로 다 행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김학찬은 박완서급이다. 21년만 있으면 100주년 기념판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이제 제대로 나오겠어요. 찍어볼까요? 신정민의 큰 그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억도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초판 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잖아요. 그럼요. 예, 책이 일단 너무 잘 만들었고 정성껏 예뻐요. 네.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서 작가님이 6호집을 만드실 때 그 투항기 끝부분에 네. 추모사라고 할까 이런 짙은 우정이 표현된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글 때문에 나온 거지. 사실 오늘 뭐 이거 한번 해보려고 나온 네. 거예요. 이거 한번 실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농담 아니에요. 읽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은서 작가님 어떤 부분들 읽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고르셨어요? 이 책 두 권이 집에 도착하시고 나서 구름기는 쉽게 잘 재미있게 읽었는데 투항기 부분은 읽을 수가 없다. 아직 그 부분을 내가 펼칠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걸 교정지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알던 작가 김학찬이 아닌 새롭게 막 목소리를 내는 김학찬이 그 안에 살아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에세이로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읽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제가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선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낭독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년) 전 학찬으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몇 개월째 소식이 뜸해서 어디 교수 임용 자리 알아보느라고 바쁜가? 소설이 잘 안 풀리나 싶어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던 참이었다. 은선아, 이거 보고 전화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 우리가 통화하는 사이냐? 나 암이래. 폐암 4기. 학찬의 소식을 듣고 내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던 것은 일단 그를 끝까지 작가로 살게 만들기였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주변의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에게 은밀히 내용을 타전했다. 훗날 아내의 말에 따르면 학찬은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에게 문학적 혹은 작가적인 일로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은선이가 그랬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김학찬은 끝까지 누구의 남편과 친구이기 이전에 그의 근본인 작가여야 한다고 믿었고 실행으로 돌진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었다. 학찬이 마지막으로 쓴 단편소설이 신인 앤솔러지와 그의 소설집 사소한 취향이 갑자기 방송과 일간지들에 실렸고 EBS 윤고은의 북카페의 오프닝 멘트로도 아주 다정하게 소개되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는 자신의 소설이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는 것을 매우 즐겁게 반복하여 들었고 내게 자랑을 했다. 네가 했어? 응. 아니. 너인 것 같은데? 맞아. 내가 그렇게까지 널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 김성신, 남정미 서평가들은 그의 책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올려 퍼뜨려 주었고 박생강 작가는 그가 이끈 독서 모임에서 그의 책을 다루며 사람들과 함께 다정하게 읽어주었다. 편집위원 모 선배님에게는 단편소설 청탁을 부탁하기도 했고 내 소설이라면 말도 못 꺼냈을 일이었지만 용기를 냈고 친구의 사정을 들은 선배의 흔쾌한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나는 연재하던 칼럼에 글을 몇 번 다뤘는데 한 번은 풀빵이 어때서와 관련된 일화였다. 또 다른 것은 오래된 연필깎이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중에 다행히 학교 갈 때 삼촌이 연필깎이나 사줘라 하고 말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그것을 보내왔다. 내 말은 의사의 선고 기한보다 오래 살아서 4살인 나의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 굳건히 있다가 그때 보내달라는 뜻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연필깎이를 받고 나는 고맙다는 말보다 화부터 냈다. 미리 보내온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다. 그 글이 여러 반향을 일으켜 매우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연락들이 왔다. 자동 연필깎이를 보내주겠다는 전화까지 받았다. 항암을 하면 3달쯤 더 살 수 있어.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까지 아파하면서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내를 생각해. 이 생에서 너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곁에서 조금 더 버텨줘야지. 너무 아파서 그만하고 싶어. 그날 나는 학찬을 계속 설득했다. 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싶었지만 그때의 나는 무조건 그를 조금 더 이 지구에 붙들어 놓고 싶었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임종 2달쯤 전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달뜨기도 했다. 은선아, 절망이야. 수술 관련해서 검사하다가 전이만 잔뜩 확인했어. 소설가답게 소설로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크게 웃었다. 참 혼자서 소설 가지고 별일을 다 버렸구나 싶은 마음이었다. 나보다 본인이 소설을 더 열심히 많이 썼다고 자랑하기에 소설에도 급이 있고 질이 있다는 말로 되받아쳤다. 그때 그냥 한 수 접고 칭찬만 해줄 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은 영화감독과 세기의 금을 넘은 사랑을 한 여배우의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훗날 아내가 말하기를 은선이가 그런 걸 이해 못할 줄은 몰랐다고 해서 따지러 가려다가 또 맞다 억지를 반복했다. 살아있더라면 보다 좋은 소설을 더 썼겠지. 속으로 자화자찬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사람 좋은 웃음으로 얼굴을 포장하고 앉아 있었겠지. 지난 가을에는 경기 이남에 살고 있는 나를 굳이 경기 북부까지 불러내어 장어를 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장어집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이라기에 2시간 반을 달려갔다. 출판사 대표님과 나만 부른 자리였는데 나는 그때에도 베이비 로션을 가지고 갔다. 유기농 생두를 직구하여 로스팅을 한 다음에 커피값은 계좌로 같은 말을 커피 봉투에 써주었다. 그가 그날 우리에게 자기 혼자만의 안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물론 장어값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핸드폰을 들고 나왔던 내가 냈다. 그 비싼 장어와 참깨 매운탕 참 골고루 많이도 시켰더라. 다 나와서 더 맛있는 걸 사준다더니 이런 글이나 쓰게 만들고 먹을 수 있을 때 밥 한 끼 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암세포는 학찬의 몸 여기저기로 촘촘하게 번졌다. 학찬은 그렇게 가버렸고 우리는 남아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멋진 작가 김학찬, 세심한 강의자였고 깊은 눈을 가진 연구자였던 김학찬, 새치기 할 줄도 입에 발린 소리를 전혀 할 줄도 몰랐던 올곧은 김학찬, 끝까지 다정하게가 이루 말할 수 없던 누군가의 남편 김학찬,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 김학찬. 잘 도착했니? 우리 잘 있어. 네가 남긴 마지막 부탁들 나 거의 실행한 것 같아. 빈소에서 수경 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했던 것도 잘 전달했어. 출판사 대표님은 네가 돌려드린다는 계약금 안 받으시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어. 나는 네 소설 다시 읽고 있어. 삶의 한때 우리가 친구였고 좋은 동료이자 내 소설의 독자일 수 있어 기뻤어. 함께 나누었던 추억 곱씹으며 다시 만날 훗날을 기약할게. 여기 모두가 너를 기억하고 애정하고 있어. 우리들은 끝끝내 그럴 거야.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안녕 내 친구 그리고 풀빵아. 아유 참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 책보고라는 곳에서 인문학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학찬 작가님한테 저희가 와서 인문학 강연을 좀 1년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섭외를 했는데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넌 너무 괘씸했거든. 왜요? 일신상의 이유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와서 아니 이렇게 이걸 안 한다고 막 이 좋은 기회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팠었던 거예요. 근데 맞아요. 너무 그것도 모르고 괘씸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진짜로 너무 핸드폰을 미안하죠. 다 꺼놓고 PC통으로만 소통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단절되고 강의도 안 하고 해서 궁금증을 일으켰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책을 보니까 미안해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고 맞아요. 그 김학찬 작가님 굉장히 다정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김승옥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때 김승옥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네.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파주 중앙도서관이었나 어디에서 김승옥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승우 선생님께서 김승국 선생님 1957년 등단. 같이 등록이 맞다니까요.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친구니까 같아요.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넓게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평행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김승호 선생님이 김학찬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 학찬 작가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러이러한 저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셨나요? 하면 필담을 하셨는데요. 네. 그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내가 이걸 진짜 쓰는데 1분에 한 단어 쓰시나? 그거를 바라보고 진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김승옥 작가님을 존경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지 보고 있는 관객 온 입장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랑을 똑같은 얘기를 한 5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잘- 만난 거에 대해서. 맞아.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글 쓰고 있는 선배님들, 선지자들 그런 분들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참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했고 강의했고 소설 썼고 저 커플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여행을 문학관으로 가는 커플이었어요. 맞아요.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문학관 스팟들을 여행을 다니다 못해 여기 이제 구름기에 이제 미당시 문학관 맞아요. 관련해서 실제로 와이프하고 둘이 거길 간 거예요. 아, 살다 좀 어드벤처 있고 좀 좋은 데로 가라. 참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맞아. 책과 읽고 쓰는 일 아니면 삶에서 도대체 뭐가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학찬은 읽고 쓰는 데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진짜 김승옥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더 뭐 아쉬운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럼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럼요. 동년배에 같이 계셨던 분들을 1950년대에 자신의 동기들을 더 단사를 많이 흩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의 성실함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여튼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학생 참 소설 잘 썼다.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되게 무시했거든요. 신춘문예도 못한 주제예요. 아마 근데 둘 다- 소설을 쓴다고. 둘 다 서로 무시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친구는 그런 거예요. 네. 다툭 이제 차 떼고 꽃 떼고 신춘문예 했으면 네가 소설가다라고 제가 이제 건방을 떨었는데 그때 젖었어요. 근데 김학찬은 구름기라는 작품 그리고 사소한 취향부터 시작해서 풀빵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김학찬을 뛰어넘는 소설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그 옆에서 끝끝내 김학찬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수경 씨 열심히 아껴주고 또 이 책 많이 팔아서 사실 여러분 많이 사셔야 돼요. 펀딩했다고 안 사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인터파크 교보 알라딘 예스24에서 사셔서 인세가 나와야 제가 꽂이 조금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네,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팔아라. 네, 만약에 그까지 가는 거 조금 부담인데 하시는 분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연책 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암기, 구름기, 예, 많이 학찬 해가지고 클릭 다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의 따뜻한 소설을 또 읽지 않을까 같은 하는 생각이 마음이시겠지만 맞아요.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도 핸드폰이 잠겨 있어서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으로 물론 본인이 이제 여러 연락처를 다 초기화 시켜놓고 지워놓고 아내에게는 자필로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썼고 저한테는 그래서 혹시 전화가 한 통 와서 혹시 내가 오늘 다 하겠지만 수경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빈소에서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출판사 대표님께는 꼭 계약금을 이 두 권에 대한 계약금을 출판사 대표님이 정말 대단한 게 정말 계산속이 없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찬이가 아픈 걸 알고 그냥 이 계약 제 계약 두 권을 바로 하찬 작가에게 이제 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쓰라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빈소에서도 계약금 안 돌려받겠다. 내가 조의금 쪽으로 또 부자신가 봐요. 조의금 쪽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의리와 우정이 지켜낸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작가의 인생이 들어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나 담뿍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구름 속에서라도 햇빛 속에서라도 별빛 달빛 속에서라도 학찬이가 와서 보고 있다면 잘 살았고
잘 썼고 너는 끝끝내 청년으로 남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제는 나는 인정하고 나는 끝끝내 이 소설 뒤에서 조금씩 쓸게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급기야 이은선 소설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훌륭한 저는 잽도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1950년대에 있었던 네,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문인들의 가장 대장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유서가의 신정민 대표님 돈 많고 계산이 빠르지 않다. 하고 싶으면 하고 네. 고 하면 고 한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입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편집자님,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교유서가의 책들 중에서 양장본이 있었나요? 아, 저 편집자는 아니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없어요. 진짜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쁘게. 네. 더불어 진짜 편집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진짜 오늘 최은영 작가님도 그렇고 남동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핫한 분들이 다 와 계신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아니요. 제가 내일까지 해도 괜찮아요. 네. 아니 저녁도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화가 나네요. 예. 이은선 작가님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말씀 하시죠. 거의 대국민 호소처럼 펀딩 책 사달라고 제가 많이 여기저기 올렸어요. 블로그 되게 인기 없는 블로그 계속 하나 하고 있는데 김학찬에 관련된 김학찬의 죽음을 알리는 통로로 제가 좀 썼는데 1,400회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펀딩을 대성공해 주셨고 저쪽에 학찬의 선후배님 동기분들이 장례식 때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막 오늘 와주신 거거든요. 제 블로그에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근데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장례식으로 안 끝나고 네. 책 나오고 기억해주는 이 자리가 모여진 것 자체가 김학찬이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작가였다는 걸 알려주는 자리 아닌가.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학찬의 삶에 있어서 뒤를 어떻게 책임진다라고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좀 영광이고 네. 어떤 면에서는 전 자꾸 학찬이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전생과 후생을 믿게 된대요.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소설 같은 거 쓰지 말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수경 씨 다시 만나서 150살까지, 200살까지 그때는 또 과학이 발달 남봉 선생님 그때는 좀 한 200살까지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저랑 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뭐 달라지니까 맞겠지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다시 만나서 그때 네가 내 유고집을 만들어줘라 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한 권이라도 더 사주십시오. 인쇄가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은선 작가님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최지경 선생님이 아내분께서 쓰신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찬 작가님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또 나중에 소설화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것도 상당히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고자극이지 않은 이 도파민이 미친 듯이 넘치는 이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따뜻한 한 장르를 쓰셨던 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선 소설가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모를 리가 없죠. 이분께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겠지만 김학찬 작가는 이은선 작가 못지않게 이분을 굉장한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우리 삶의 결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작품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 최은영 소설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만 인사, 관객들한테 인사해. 제가 제일 무섭지요. 최은영 소설가님 어서 오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몇 년 전에 서점인 대회에서 네. 상 받으실 때 수상하실 때 그때 인사를 드렸어요. 요즘 제가 최은영 작가님의 글은
고등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읽더라고요. 챌린지처럼 애기들이 읽더라고요. 아, 그래서 김학시한 소설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합니다. 학교 같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었는데 제가 1년 일찍 들어가서 나이는 한 살 어리긴 한데 같은 학번이었는데요. 네. 근데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 학부 입학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뭐 글에 있어서 두드러지거나 멋있거나 이러진 않아서 몰랐었던 건가요? 제가 김학찬 선생님 알았던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원 가서 알게 됐는데 네. 그 학부 때 저희 학교에 그 신문이 있는데 그 고대 신문인가 이름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 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읽어봤었죠 그때. 그래서 소설로 처음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다가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데 네. 아 어떤 기분이실지. 그냥 좀 이제 김학찬 선생님과는 이은하원 작가님처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진짜 저랑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이셔서 제가 선생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부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게 있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 극동대학교라는 충청도에 있는 학교에 그 한국어 강사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통근을 하는데 항상 태릉 입구역 6호선 거기서 아침 7시에 통근버스를 타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죠. 이게 약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를 때 3월달 이럴 때는 7시여도 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응달 같은데 해가 약간 뜨기 전에 거기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말은 서로 말하지 인사하고 약간 계속 이렇게 여기서 누가 보면 네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타야 되나 뭐 이런 거 자리 쟁탈하려고 대체할 수도 서로를 있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같이 거기로 갔어요. 강사 교무실에. 근데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강사 거기 가서 수업 준비하고 수업을 5시간 하니까 중간에 밥을 또 먹어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아 말은 안 하는데 밥은.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고 항상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이렇게 되게 좀 진중하신 분이고 이렇게 말 같은 걸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고 사람을 되게 존중해서 대해주시는 분이었다는 기억. 맞아요. 네. 두 분은 별로 안 친하셨는데 밥을 먹을 때 서로 밥 친구, 약간 유튜브 같은 서로 유튜브 같은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저희 같은 공간에는 있었어요. 강사할 때요. 아, 네. 그렇게 좀 친해지고 나면 뭐 이제 가는 중간에 안부라도 묻고 했을 텐데 네. 평행선은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됐나 보죠? 이게 사실 통근버스 같은 걸 탈 때 다 따로 타요.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스몰 토크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아침 시간이다 보면 너무 좀 서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로 그냥 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시면서 서로 이산화탄소전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었던 사이가 어떻게 이까지 어려운 걸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작가님께서 쓰신 추천사가요. 네. 너무 마음을 울려요.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이별하고 받아들이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말이어서요. 출판사에 들어보니까 사소한 취향 때 추천사를 받고 싶어 하셨다가 자기가 걷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건너 들었는데 사실 그냥 부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당연히 제가 썼을 텐데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너무 밥 먹으면서 얘기도 안 했고 서로 또 따로 기다리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그걸 권하는 게 또 극내향인들은 그게 또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밥을 안 먹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려심이 항상 좀 많으셔서 좀 이렇게 마음 깊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탁인데 그렇게 오래 생각하셨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최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처음인데 엄청 매력적이네요. 그죠? 굉장히 순박하고 예, 약간 신정민 선생님처럼 예, 계산 못하시고 이럴 것 같아요.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 조심하세요. 네, 순수하셔가지고. 이번 유고지 때는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네.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유고집에 실린 소설이 꽤 긴 기간 동안 쓰인 단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라이벌 네, 작품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확실히 이 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낀 게 책 안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그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제가 그 원고를 받자마자 카페에 가서 막 읽었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책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뭔가 추천사에 썼듯이 이별하는 기분이기도 했지만 같이 있는 기분을 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 평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김학찬 소설가의 소설 속엔 항상 김학찬, 어린 김학찬, 나이 든 김학찬, 그리고 어떻게 늙어갈지 보이는 김학찬, 네. 따뜻한 김학찬, 또 약간 퉁해 있는 김학찬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읽으셨군요. 네. 예. 선생님께서 낭독을 준비를 좀 하셨죠?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제가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뭔가 작가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느껴져서 낭독을 하면 뭔가 김학찬 선생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골라보았어요. 네. 은희와 같이라는 소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빠, 그러니까 산에 무덤을 쓰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매년 난처해진다고. 우산 들고 어떻게 산을 올라가? 방심하면 아차 하는 순간 아빠를 면회하게 된다고. 방심해봐서 잘 알잖아. 그러게 좀 시원할 때 가면 서로 좋다고. 아빠도 고생 덜하고 우리도 기분 전환 삼아 다녀갈 수 있고. 덥고 습하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 반성이나 후회? 내가 그딴 걸 왜 해? 여름이니까. 소나기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더운 건 당연하고 비도 자연스러운 거야. 위험하니까 못 올라가는 것도. 오늘은 여기 있다 갈게. 저쪽에 한 평짜리 아빠 집 보이네. 소나기 핑계 대지 말라고. 자기 가는 것도 까맣게 몰랐던 사람이 이제 눈치가 좀 생기셨어? 이게 뭐라고. 운전하는 내내 고민되더라. 말이 좋아 선산이지 사실 야산이잖아. 아니지, 산도 아니지. 구릉이라고 불러야 하나? 만평이 넘으면 뭐래. 공시지가는 형편없는데. 그것도 몰래 형 앞으로 해놓고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딱 욕심은 아니고 기분이 그렇잖아. 기분이 그래. 아빠 말대로 만평이면 두고두고 묘치는 실컷 쓸 수 있겠다. 여름풀, 독해. 긴팔 입고 올라가도 꼭 어딘가 몇 군데는 긁히더라. 긁힌 곳 중 한 군데는 꼭 가을까지 아파. 기름값만큼 물파스값 들어. 땅은 조금이나 질퍽해. 장화 깜빡해봐. 새로 산 신발 하나 버렸다니까.
긴팔 긴 바지에 책 넓은 모자 쓰고 낫이나 뭐 하나 붙들고 비 오는 날 이런 차림으로 산에서 누구 한 명 만나봐. 스릴러 영화 한 편 찍지. 여기 농담 같지 않아? 벌초를 하기 전까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말만 벌초지 사실 토목공사야. 낫이 아니라 곡괭이가 필요하다고. 심지어 벌초하고 나면 해가 떨어지니까 빨리 내려가야 해. 그냥 집에나 가는 거야. 애꿎은 풀만 죽어나고 풀 베는 사람도 죽어나고 다들 그저 죽어나는 거야. 여름 벌초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제 들어오는 길도 없어. 인정 없어 좋겠다. 오가피 묘목만 수두룩해. 차라리 콩밭일 때가 나았어. 돌아나가면 또 포도밭이야. 산 아래까지 허리 숙이고 기어 나와야 해. 대체 할아버진 여길 왜 샀던 거야? 형은 계속 대답을 안 해. 동생 말은 말 같지도 않나? 한참 만에 뭐라나? 내가 가져가면 선산도 분명 팔아먹을 거라나? 됐어. 쓸데없어. 내가 예전에 말했지. 모든 형들은 개새끼라고. 나는 동생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형을 개로 만들면 아빠도 개가 되고 나도 개일 수밖에 없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나중에 복묘지기권으로 어떻게든 내가 복수해준다. 두고 봐. 그러니까 자고로 무덤은 강 가까운 곳에 써야 해.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들도 좀 편하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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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쩌긴 떠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핑계 좋잖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도 몰라? 아 개구리야 비만 오면 울겠지.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하지만 아빠 동화에서도 개구리가 우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지 아빠 생각이 나서는 아니잖아. 동화에서 아빠 개구리는 등장도 안 해. 아 아빠 개구리 나오는 동화 생각났다. 이소부화인가? 아들 개구리가 어디서 황소를 보고 와서 엄청나게 큰 동물을 봤다고 말하잖아. 지기 싫은 아빠 개구리가 계속 몸을 부풀리다가 팡 하고 터지는 거야. 이야기의 교훈? 불쌍한 아들 개구리 이야기지 뭐. 눈앞에서 아빠가 팡 터져 죽었잖아. 얼마나 끔찍했겠어. 아니면 사실 아들 개구리는 아빠 개구리를 쓱싹 담그고 싶었다. 다 알고 한 일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 교훈은 그러니까 아빠 개구리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자. 쓸데없는 대화는 하지 말자. 아빠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지 뭐. 엄마하고는 이야기 다 끝났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는 형이지. 처음에는 엄마도 화만 냈지. 그래도 3년쯤 지나니까 마음 흔들리나 봐. 엄마 돌아가시면 아빠랑 합장할 거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강에 뿌리래. 엄마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자주 못 와. 엄마 무릎 나가면 누가 손해인 줄 알아? 엄마 무릎이 건강해야 어디 참한 노인네라도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아빠야 아무 상관도 책임도 없지. 걱정 마. 좋은 날짜 받아다가 깨끗한 강물에 뿌려줄게. 아빠 좋아하는 산에 뿌려줘? 뽀뽀 하나 알아봐? 가을. 적당히 10월이 좋겠다. 10월에 기일과 무덤을 아예 싹 바꾸는 거야. 날짜 정해두고 죽은 것도 아닌데 기일이라고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깔끔하게 새로 정하는 편이 더 의미 있지 않겠어? 기억하기 좋게 1월 1일로 바꿔도 되고. 아니다. 새해부터 그건 좀 아니지. 아무 의미 없는 4월 4일, 10월 10일 이런 날짜가 기억하기 편하겠다. 선생님의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 영상과 동시에 그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도 같이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이 산문집도 같이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오래 그리워하시고 생각하셨는지가 너무 마음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뭔가 혼자서 되게 깊이 감싸 안고 사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뒤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오죠. 7년 뭐 너무 오랫동안 아빠를 보내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하고 그 작가님들이 대부분 봤을 때 지금 작가님의 입장으로 소설가 입장으로 소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진심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이게 소설가들이 다 다르겠지만 김학찬 선생님의 소설은 굉장히 개인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읽어드리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버님 생각하면서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맞아요. 그 아내분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제 학창의 소설은 거의 다 꾸며낸 거야 이렇게 써있기도 하던데 산 얘기는 진짜지요? 예. 맞습니까? 네. 네. 만평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은 없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너무 늦게 이걸 이제 뭐 보면 성묘하면 여름산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장례를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늦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내분이 너무 늦게 읽고 아유 이거 이제서야 얘기해주면 어떡해. 근데 둘이 마음이 잘 맞았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더 김학찬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는지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못하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실까요? 이제 이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쉬운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뭐 극동대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나중에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선생님도 대학원 다니시고 글 쓰시고 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품었던 무게가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조금 가벼운 이야기라도 하면서 좀 농담이라도 하면서 하루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좀 들어요. 오늘 충분히 거의 365일 중에 180일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진심이 너무 정말로 와닿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가는 정말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펀딩 다 해주셨지만 책도 많이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김영철님 지금 최우선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문학,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어떤 노고와 힘듦이 그리고 시간 강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위에 기존의 꼰대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불평, 불만 있고 힘들었었던 내용들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작가님도 휴학을 하셨다가 다시 또 낸 돈 때문에 복귀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많은 문학인들이 또 본인들의 얘기를 학찬 소설가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또 한번 읽으면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1부는 여기서 얘기를 조금 접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준비됐나요? 호구 아저씨 잠깐 아니 그 실수가 아니
필요하신 분은 손수건 준비했으니까요. 네, 가지고 계시고요. 잠시 10분 정도 저희가 인터미션을 갖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그 사이에는 김학찬 작가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영상을 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돼서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가 조동희 선생님 공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아내에게는 미안하다. 40년 대차 대조표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내 외에는 내가 미안해할 사람이 없다. 모르지
굳이 원래 미안할 짓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일주일 정도 꼼꼼하게 잘못을 복귀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 잘못은 기억나지 않는다. 미안하다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았다. 이제는 사전의 정의보다 예시문이 궁금하다. 뜻은 그럭저럭 풀었겠지만 예시는 순전히 사전 편찬자의 선택이니까. 사전을 쓴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정의가 아니라 예시를 살펴봐야 한다. 미안하다의 첫 번째 예시문은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내에게 미안하였다 이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만 미안하다의 예문이 남편의 마음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죽은 뒤에는 미안할 수가 없다. 나는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종교나 신념 같은 문제는 아니다. 곧 죽는 사람만큼 영혼 불멸을 믿고 싶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죽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기를 바란다. 다만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둘 뿐이다. 하지만 내세는 살기를 바란다고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없는 것을 정교하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죽은 뒤에는 미안할 수 없고 미안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의 미안함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부지런히 미안해하고 있다. 토함을 시작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미안해하고 있다. 단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세심하게 미안해하고 있다. 미안해하는 나를 보면 아내는 슬퍼할 것이다. 슬픈 아내를 보면 미안함은 커지기만 한다. 어차피 미안함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투혼 중이라고 암의 뭔가를 빗대는 것은 정말 싫은데 미안함과 암은 비슷한 것 같다. 어쩌면 줄어든다. 자꾸 반복하면 내성이 생긴다. 다시 커진다. 다른 방법을 써서 잠깐 줄인다.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 드러난다. 끝에 달하는 미안함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미안하지 않다. 아직도 엄마에게는 투함을 알리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당에서 책을 계약을 하면서 김학찬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바로 풀빵 옆에서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아이 같은 맑은 작가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읽고 싶어서 다른 작품들도 다 찾아서 읽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행복한 사람이란 노래고 아주 오래전에 저희 오빠께서 돌아가셨는데 7주기예요 올해. 데뷔곡이었어요. 조동진 데뷔곡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큰 그리움이 밀려와요. 저는 가족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 작가님의 어떤 글을 보니까 영원한 작가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작가란 좋은 것 같아요. 노래도 남고 글도 남고 또 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다음 곡도 또 제가 가족을 잃었을 때 쓴 노래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쓴 노래인데 장필순님이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인데 오늘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지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쌌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조동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꾹 참고 있다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는 순간 난 결혼날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서 진짜로 왜냐면 그 책에서 유일하게 처음 언급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눈물이 주책이네 진짜. 웃잖아요. 오늘 낭독한 부분이 참 아내를 남겨두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냐. 두 분 닮으셨어요. 내가 더 이쁘지 않아요? 그런 두고 떠나는 남편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서 나는 슬펐다고? 슬펐어요? 네, 저도 이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이 작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 말하기 싫어요? 둘 중에 하나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정이 너무 되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안에서 깔깔거리고 웃었을 때가 몇 시간 전이었는데 음악이 또 이렇게 좋은 근데 글을 저 그런 거 만들어내네요. 느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귀신 보세요. 제가 저 카톨릭인데 성경 가면은 영이 맑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저 그런 거 좀 느껴요. 네. 계시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느껴졌어요. 최은영 선생님도 그렇고 조동희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조심하세요. 영이 맑으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슬프게는 하지 말자. 또 재미있어야 또 합창이 글이 이렇게 안 슬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재미있게 얘기하고 밝게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한 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알겠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조동희 선생님은 글쓰기도 되게 오래 가르치고 하시거든요. 저희 조명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이벤트 하나를 선생님 준비하셨지요?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되게 많지 않은 이렇게 엄선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 소수정의 엘리트들이 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또 잘 쓰시겠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께서 한 문장씩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오늘 이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좀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나더라 하는 거 저희 지금 직원분들께서 펜과 만년 오랫동안 가는 종이랍니다. 저게 만약에 천년만년 살아보시고 안 되면은 천년만년 유지가 되는 변치 않는 사인펜으로 쓰면 변치 않는다고 해요. 한 줄 이렇게 좀 오늘의 얘기를 조금 남겨주시면 한 줄 그냥 부담 없이 제 쓰세요. 생각에는 나에게 주는 위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위로의 한 줄 혹은 위로의 단어 이런 거 하나 써주시면 저희 이거를 평가하는 거 아니고 합평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써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 조동희 선생님과 같이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위로가 되는 단어 한마디,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거라도 하나씩 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최수경 선생님 아내분 모시고 요 얘기를 또 한번 이어갈까 해요. 저는 안에서 저 안쪽에서 네. 여러분의 좋은 문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조동희 한 말씀 하시죠. 이 만남이 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진짜 저는 오늘 마음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라 전 그 가사를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도 다른 지인들한테 듣기로도 굉장히 좋은 작가님이었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가님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가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우리 되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일단 많이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을 오래 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조동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울리셨고 우리가 또 한번 글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산문의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은 차례만 보셔도 알겠지만 1부는
그래도 비교적 작가님이 건강할 때 쓰셨고, 2부는 그렇지 못할 때 쓴 미완의 작품들입니다. 출판사에서 오늘 처음으로 유고집을 서점에 내보낸다고 하네요. 맞나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잘 되라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보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소개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산문집 투안기는 창에만 펼쳐도 1부와 2부가 마치 이별하듯 갈라져 있다. 병세가 급격히 깊어지며 글은 끝내 멈추었고 남은 문장은 미완의 숨결로 우리 앞에 머물렀다. 아, 또 사연을 또 들어보죠. 이분이랑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 분의 또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긴급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나에게는 한 장의 메스와 12장의 펜이 있다. 글 참 잘 쓰는 베스트셀러 의사로 유명하시죠? 김학찬 작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남궁인 작가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하시죠. 네, 저 응급학과 의사고요. 글 쓰고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모신 작가님들 지금 나오시진 않았지만 다 계신 분들 보니까 인쇄만 해도 아주 그냥 우리나라 1년 무슨 예산 같은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궁인 선생님 워낙 유명하고 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학찬 작가님이랑 친하게 됐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친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저랑 인연이 있다면 지금까지 남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네, 저랑 방금 최은영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고려대 최고의 아웃풋이 그때가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따로 소설가로만 알고 계셨는데 저랑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딱 한 번이 바로 진료식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경찰, 변호사, 의사는 따로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네, 거기서 네, 만났어요. 저희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병을 다 하고 나셔서 이제 저희 쪽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마지막에 오셨는데 저희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 친구와 친구의 남편분이 있는데 호스피스로 자기가 입원을 시킬 테니까 입원을 부탁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부탁이니까 당연히 저희 일이니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저랑 동갑인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쪽 그냥 좀 안락한 그 모시고 제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암 말기의 환자분이 사실 얼굴을 조금 알아보기 어려워요. 아주 많이 마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분빛만 빛나는 아주 마른 저랑 동갑의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나누기는 좀 쇠약해서 어려우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랑 이제 잘 말씀드려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저랑 동갑이셔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이입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어떤 소설 장면처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책의 추천사를 부탁한다고 이 김학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진료를 받으니까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르셔서 제가 진료를 받았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내가 본 환자가 김학찬 소설가구나, 따로 아는 그 분이었구나 하고, 제가 사실은 제가 본 환자의 이야기를 적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말고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심지어 그 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같이 동료 교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였어도 심지어 절친이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둘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필 그 평행 우주에서 우리가 딱 한 번 만나는 게 진료실이었고 그게 하필 같이 친구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의사고 환자로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추천사를 쓰겠다고 했고 그 인연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참 작가의 마지막을 좀 처음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죽음을 항상 다루고 또 응급한 상황의 환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인연 그리고 한 번의 전화 이렇게로 연결이 되었는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 투항기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을 직업상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조금 이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특히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더 이입을 하게 됩니다. 뭐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리셨다든지 뭐 내지는 뭐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불행의 종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성정 자체 그런 걸 조금 생각해보는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어떠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다가 여기 오셨을까, 어떤 일상을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저 상상을 그냥 많이 해보는 편인데 어떤 정말 이 두께의 책 한 권으로 제가 어쨌든 이 조우했던 짧게나마 조우했던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셨다가 여기까지 제 앞에 오게 되셨는지가 너무 디테일하고 또 문학적이고 또 미안해도 하면서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미안해도 하면서 일상이 다 소중해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이입이 되는 거여서 야,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오시게 되는구나 정도의 귀한 기록이라고 느꼈습니다. 뭐라고 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하던 하찬 작가의 모습만 우리가 다 알고 그건 정말 측근 정말 아내, 누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아내분, 친구분 이렇게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제일 많이 힘들었겠죠. 예. 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왠지 농담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남궁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낭독으로 바로 가볼까요? 낭독해 주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네, 가질까요? 제가 좀 짧게 낭독을 할 생각인데요. 네. 55페이지랑 맨 마지막 단락 하나만 네. 이렇게 이어서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항기의 55페이지부터입니다. 수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6시간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남미 여행을 가도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면 집에서 쉬셔도 되니까요. 단지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답답하고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닌데 그렇게 남은 시간 보내시는 거 아깝잖아요. 보통 몇 년 정도 살 텐데. 다른 것은 들리지 않았다. 수업을 해도 된다는 말도 여행 이야기도 상관없었다. 남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 몇 년이 남았다는 것, 달 단위의 시한부는 아니라는 것,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낫는 병이 아니라고 했다. 무엇을 해도 된다는 말은 무엇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내일을 해야 한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나도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큰 검정 마스크를 쓰고 온 게 편했다. 의사에게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의사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계속 소설도 쓰셔야죠. 나는 이번 때도 의사에게도
직업을 말한 적이 없다. 하루가 지났다. 하루만큼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몇 년 동안 이어졌지만 매일 슬펐던 것은 아니다. 나를 잃는 슬픔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 몇 시간 정도는 마음이 나아진다. 의욕이나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도 의욕 같은 단어는 좋아하지 않았다. 마냥 침묵하는 것도 지겹다. 아침 일찍 아내와 같이 성북동에 있는 빵집에 갔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빵으로 식사를 했다. 다음엔 역시 먹던 빵을 사야겠다. 이렇게 이게 김학찬 작가의 글이에요. 그렇죠? 진중한 얘기로 사람들을 울려놓고 뒤에 작은 힙 이렇게 웃게 만드는. 아이고 네. 선생님.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 왜 되게 냉정하게 얘기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너무 의사가 한 말 같아서 이게 저한테 시켜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이게 좀 놀랐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지금 최대한의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게 정말 그래서 이 남미 여행을 가셔도 되고란 단어가 네. 진짜 의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베트남을 가봐라 그러면은 저가 항공도 많고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세상에서 그냥 가장 못할 거란 뭐를 그냥 막연히 우리한테 얘기하라면은 괜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직접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실 거니까 못 해본 걸 다 해봐라고 말할 때 꼭 나오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욕을만 하고 계시죠. 좀 그런 너무 냉정하게. 근데 이렇게 그 의사들이 이제 이 단락에서도 보이듯이 특히 암 보는 환자분들은 이 환자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책임진다, 자기가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번도 직업을 말한 적이 없으신데 분명 찾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해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 좋은 말이 의사가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가장 좋은 말이 특별한 것도 해보고 일상을 계속 보내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직업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직업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소설을 쓰셔야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마음을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좀 저는 의사로서 인상 깊었고 또 맨 마지막 단락이 정말 맨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니까 어떤 말 썼어도 마음이 안 울릴 수가 없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누군가 계속 돌아가시는 거를 봐도 맨날 슬프지만 정말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계속 슬프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에 한 생각밖에 할 수 없고 가끔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에서 그게 나 자신을 잃는 슬픔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 자체가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잃는 슬픔조차 그렇게 오래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 하루 몇 시간 정도는 마음이 나아지는구나 마지막 문장을 쓰는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픽하게 웃게 하는 마지막 문장을 쓴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슬픔에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구나. 마음이 나아지는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견뎌내 가는 거구나. 이런 그 일상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이 좀 인상 깊어서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글을 쓰고 희노애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망도 했다가 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어떤 그 단계 같은 것도 나왔다가 그러면서도 남겨진 사람에 대한 문단속을 계속 합니다. 남겨져서 내 책을 읽을 사람들, 남겨진 내 아내, 가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왜 그럽니까? 이게
필생에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이거 건데, 위로를 하고 계신 건데 참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남궁희 선생님은 워낙 이제 문학적으로 발을 더 깊게 담그고 계신 분이셔서 이 감성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3분 뵙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에겐 되게 큰 일인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아니 그 의사 선생님 사랑합니다. 근데 심지어 약간 저도 일할 때는 좀 그렇게 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김학찬 작가님도 마지막에 뵙고 그래도 말씀을 한마디 드셨어요. 저희가 잘 치료하겠습니다. 잘 이제 편히 올라가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병동으로 올라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그냥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도가 제가 마지막 한마디인 것 같은데 그냥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선 넘는 말이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삶을 잘 살아내라. 우리가 그냥 잘 돌보겠다. 정도의 말이 저희 그냥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지인처럼 공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투암기 책을 읽으시고 김학찬 작가 좀 더 낫고 살았으면 더 친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감성이 좀 비슷해요? 네, 뭐 어디 술자리에서 만났으면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투암기는 어쨌든 제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말도 남아있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글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귀중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기록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생사의 갈림길을 항상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그 와중에 이렇게 김학찬 작가가 얘기한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쓴 글들을 보고 대단하다 칭찬을 해주니까 김학찬 작가 끝까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궁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래저래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깝고 멋지게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김학찬의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십니다. 김학찬 선생님의 아내분이시죠. 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작품을 쓸 때나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출판사에 표지 시안이 나올 때, 책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누던 그거 말고도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누는 부부였어요. 지상에서 가장 친했던 글친구, 문우라고도 하죠. 최수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은선 작가님 통해서 최수경 선생님한테 사전에 답변을 이렇게 받았는데 엄청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구나. 진짜 엄청 연구하고 공부해 빼곡하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성껏 또 생각하면서 부부 관계도 생각하고 좋은 벗이 떠났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을 거잖아요.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투암기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투암기 219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투암기에서 아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아내를 생각하면 투암기를 쓸 수가 없다. 아까 조동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다 울음바다가 됐는데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오죽하면 친구시켜서 하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선 작가님이 저희 장례식에 와서 전달해 주신 것도 많고 네. 저희 마지막 카톡은 이제 장례는 토요일이었는데 마지막 카톡은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밤 사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거라서 목요일 마지막 받은 카톡이 사랑한다입니다. 저 여기서 안 울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을 읽다 있었고 근데 은선 작가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좀 은선이 개인적인 마음 아니었을까요? 수영아 사랑한다 이렇게. 정말 네. 아유 우리가 이렇게 투암기는 끝내 이제 의연하지만 울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담담하게 써내려 갔지만 사랑의 마음은 네가 알려주었어라는 소제목을 건 294페이지, 195쪽 특히 너무 가슴이 좀 아픈 대목이었는데 학찬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글을 쓸 때 어떤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버릇 네.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작가분들을 제가 다른 분들을 모르니까 어떤 일에 소설 쓰기에 독특한 습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켜본 거는 사실 별 습관이 없다예요. 별 습관이 없는 네, 게 습관이고. 근데 이 질문지를 보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집에서만 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남자친구 시절일 때부터 글 쓰는 사람 뭔가 어딘가 멋진 곳에 가서 막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기는 뭐 그런 매력적인 장면이 합정도 있잖아요. 일이 이런 데 가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냐라고 이제 뭐 호텔 같은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 아니면 못 써요. 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든 논문을 쓰든 소설을 쓰든 하여간 글쓰기 관련된 건 자기 이제 방 안에서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끝까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제가 본 첫 번째 좀 소소한 습관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지인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남편이 엄청난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글씨 엄청 예뻐진 거예요. 예, 초창기 버전은 정말 악필인데 악필이면서도 노트에다가 되게 메모해 놓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자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써놓은 노트가 한 이만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한 80%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글을 못 읽어요. 네, 맞아요. 본인도 이제 그 전날 밤에 왜 아이디어 나오면 갑자기 막 뛰어나와서 막 써놓고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놓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내가 뭘 썼지? 이렇게 못 알아볼 때가 종종 있어서 저한테 막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악필을 잘 알아보는데 남편 거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메모장에다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의외로 아이디어는 꼭 손으로만 썼다 뭐 이런 것도 두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제가 20대 때 남편 이제 쓰던 버릇이랑 30대 때가 이제 되게 달라가지고 20대 때는 좀 이제 등단 전에는 젊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많이 잘 쓰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밤을 새는 게 약간 능사가 돼서 제가 알기로 그 풀타임이 어때서 같은 작품은 한 15일 안에 나왔어요. 자기를 갈아 넣어서 약간 새벽까지 그리고 아주 나쁜 술을 조금 곁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남편 초창기 작품들은 초반에서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에서 손을 대기는 하지만 큰 틀라인이 바뀌었던 건 한 번도 없었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그렇게 못 쓰더라고요. 밤새면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방법이 좀 바뀌었던 게 초반에 나온 1번 버전에서 고쳐쓰기를 엄청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편소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버전이랑 이제 한 5번 정도 거친 버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작품. 그러니까 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갔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는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뒷작품들이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고쳐 쓰면 좋다라는 게 진짜 맞나 보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장편을 꼭 한번 다시 쓰고 싶어 했고 지금 집에 이렇게 아이디어 썼던 메모도 남아있고 약간의 미완 원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붙인다고 장편 쓰는 거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완성 못한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부인이니까 좀 개인사적인 걸 얘기 드리면 소설 쓰고 나서의 좀 귀여운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나 이렇게 뭔가를 완성하고 나면 저한테 제가 사실 저도 직장인이니까 퇴근하면 좀 기가 많이 빨리는 직업이어가지고 집에 오면 꼭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밥 먹고 나서 계속 찌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뭐 좋은 소설을 추천해준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설 완성됐다. 이제 초안을 너가 봐야 되는 타임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더 예쁘게 말해주고 더 잘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피곤한 날이 많고 잠이 정말 오는데 남편이 그날 그 말을 했으면 제가 그날 안에 단연히 다 봐야 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도 해야 돼요. 토론까지. 어쨌든 아무리 단편이라도 그 남편이 만족할 만한 또 메시지가 안 나오면 저를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피곤하면은 사실 좋네, 괜찮네, 잘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한다.
평소와 달랐다.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처음 쓴 게 좋을 리가 없으니까 넌 더 자세히 말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그런 날을 가끔 부부싸움을 했다. 제가 성의가 없을 때 조금 부부싸움을 한 날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혹시 이제 소설을 조금 봐주신 분들은 알 텐데 여행 관련 이제 그런 모티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사카를 갔다 오거나 뭐 도쿄를 갔다 오거나 그 다음에 뭐 미당 시문학관 이런 데 갔다 오거나 한 것들이 이제 소설 제목이 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랑 같은 여행을 한 사람이 맞나? 진짜 많이 한 게 저는 그런 분명히 저희 둘이 되게 친밀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떠들고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되게 예기치 않은 어떤 장면 하나가 소설화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는 이거는 좀 습관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남편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게 책으로 풀빵에선 타코야끼가 네, 나오고 하는 거 네. 그렇게 돼서 삶이 들어가 있군요. 예, 근데 사실 저희 여행에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이런 걸로 소설을 썼지? 근데 그래서 소설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또 저희가 재미있고 막 읽고 나면 바로 영상이 상영이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글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투함기.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 원고가 원래 있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미완 상태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미완 상태 원고는 저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면 당연히 있겠지만 제 원고를 제가 출력해서 이제 읽어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이제 어쨌든 원고를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출판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읽고 싶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읽게 됐는데 사실 출력을 해두고 몇 주 동안 못 보고 옆에다가 이렇게 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첫 문장 때문이에요. 의연해야지 하지만 울고 있었다 이 문장 때문이었는데 그게 되게 이상하게 그 문장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읽었는데 다행히 저는 근데 오히려 투항기를 읽고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받았어요. 네.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투항기는 슬픈 슬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가면 물론 의연해지지 않고 점점 무너지긴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일부에서 그래도 자기의 평상시의 어떤 시니컬함이랑 위트를 블랙 유머를 마음껏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분들은 안 웃길 수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웃긴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와의 일상이 다 그려져 있는 어떤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 오늘 안 울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저희도 그 덕에 좋은 작품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같이 읽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죠? 저요? 네. 한 말씀 안 할 거면 노래라도 할래요? 아니요. 네. 이건 준비된 멘트가 아닌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네. 저는 남편이 소설 안에 보면 그 예전에 쓴 소설에서도 롯데삼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유한양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진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가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책은 없지만 제가 저희 지인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일단은 많은 책을 읽혀보고 싶고 사실 저는 막 이렇게 인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글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혹시 한 명씩 저희 남편 맨날 하는 거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하면 된다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 직접 읽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와닿으시는 게 있다면 꼭 공부해 주시고요. 읽어봤는데 별로다 하시면은 그냥 조용히 덮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내지 마시고 혼자 책마시고요. 네.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이런 자리가 또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오늘부터 가서 손하고 입 많이 홍보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학창이 생일날 나왔어요. 그때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노력해주신 출판사한테도 일단 박수 좀 칠까요? 고맙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출판사에서도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가족분들 힘든 얘기도 많이 꺼내주셨고, 오늘 오신 작가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책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학창의 책 팔아야 되니까 많이 노력해주시고, 우리 도서관에 쓸 때 밑에 다도 우리 김학찬 작가님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많이 모시기도 하고 짓궂기도 했지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블랙 코미디를 하잖아요. 우리 학찬이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피식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학도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또 눈물이 흘러요. 학찬이가 글 쓰는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아꼈어요. 여러분의 글도 곧 책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교유서가 이거는 나가면 안 되거든.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희는 또 다른 프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시죠. 고맙습니다.